올해도 거의 다 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하면 올해 다 갑니다. 12월 말에 만나면 다 가는데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니까 70대는 시속 70km로 달리고 80대 되면 시속 80km로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세월이 갑니다. 나이 들면 하루는 긴데 1년은 짧다고 그러죠. 그런 거 좀 느끼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2018년 현재 이 부산에서 노후를 보내신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나라에서 또 태어나셨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가 편한 부산에서 사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니까 더 이상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수 한번 치십시오. 지금 이보다 더 좋은 세상 바라는 것은 그것은 사치입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을 지켜가느냐죠. 이 정도의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수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행 전문 사이트가 있는데 론리 플라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에 아시아에서 꼭 가야 될 도시 10개 랭킹을 냈는데 1등이 부산이었어요. 부산. 아시아에서 원래 제일 인기가 있는 꼭 가야 할 도시로 추천된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좀 하는 편인데 외국에 가면은 새삼 한국이 근사하게 보인다. 여행을 할수록 한국이 더 좋게 보인다. 특히 부산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제 말이 부산 출신이니까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부산에 사시면 부산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유명한 해외에서 이 여행 가이드북으로서 제일 유명한 게 론리 플라넷이란 거기서 아시아에서 1등 올해 1등 도시로 부산을 꼽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산이 우선 개방적이고 다양하고 음식 좋고 사람 좋고 태종대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낙동강도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항구 세계에서 물동량으로 4등 아니면 5번 하고 인구는 근 400만이 되고 역동적이다 이거죠. 역동적이다. 또 흔함식 시장이 있을 때 광안대교, 북항대교, 남항대교 쫙 만들어가지고 그 세번 브릿지라고 그럽니까? 외곽에서 그냥 해운대에서 차를 타면은 거제도까지 1시간 만에 이룰 수가 있고 지나다니면은 야경 좋고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부산에 와서 좀 일찍 와서 일부러 부산역에서 택시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송도 갔다가 혈청소에 가서 혈청소에 가니까 또 송도하고 혈청소를 연결하는 옛날 혈청소 자리죠. 해상 케이블카도 있고 그 다음에 삼복도를 쭉 타고 남부민동 그 다음에 초량, 수정 이쪽으로 쭉 한번 달려봤습니다. 오른쪽으로는 거대한 부산 항구가 보이고 군데군데 산이 있고 아파트는 여기서는 한번 올라가면 40층, 50층 올라가대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세계에서 최고의 항구다 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서울로 돌아가서 택시를 타고 한강을 건넜더니 서울이 그렇게 초라하게 보입니다. 우선 다리가 저 앞에 북항대교가 저게 아마
길이가 3,300m입니다. 교각 높이가 160m인가 그렇죠. 그리고 다리까지, 해면에서 다리까지가 한 60m. 저런 어마어마한 다리는 없잖아요. 서울에 있는 게 뭐 1000m 정도 됩니다. 이런 부산에서 사시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하지만은 이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보면은 아마 짜증이 나고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도 주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노년에 자기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잘 사시고 열심히 사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갈 사람은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죠. 그 사람들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애를 우리가 다시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대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30대는 30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대해서 아무리 간섭을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들이 사니까 주권자다. 남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간섭하려는 게 아니고 충고하는 거죠. 충고.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우리 젊은 사람 대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충고를 해야 됩니다. 충고를 하면서 내 말 안 듣는다고 또 신경질 내면은 건강만 해칩니다. 충고하는 선에서 거쳐야 합니다. 충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투표권을 행사한다든지 아까 여기 광고 말씀드린 대로 시위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의 문제죠. 참 잘하는 겁니다. 지금 매주 한 번씩 그런 시위를 계속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한 번 했다가 그만두고 하면 안 됩니다. 또 1인 시위하는 게 중요합니다. 1인 시위. 어제는 보니까 홍승환이라는 이름 경감이 한 사람 정복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경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더라고요. 현직 경감이더라고. 아주 경찰대학 나온 엘리트 출신인데 왜 1인 시위를 했느냐. 세월호 무슨 추모 집회가 폭력화돼 가지고 경찰차를 부수고 하니까 경찰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조정을 붙였다 이거죠. 조정 내용이 뭐냐 하면은 7천만 원, 7,700만 원 손해배상 그것은 물지 않아도 다만 잘못했다. 사과만 하면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조정안을 냈더니 경찰청장이겠죠. 그걸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국민 세금으로 그 부서진 장비를 다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경찰관이 진압하러 나갔다가 자기 장비를 빼앗긴다든지 하면은 징계를 받는데 도대체 폭력 시위대가 이렇게 때려 부수고 한 데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시위를 했어요. 시위. 폭력과 타협한 경찰청 지도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그것도 경찰 공무원이. 그랬더니 그 기사 댓글에 홍승환 경감이 대통령감이다. 대통령감이다라고 썼는데 그 말이 다른 시절에 나왔으면은 그 무슨 좀 엉뚱하다 이렇게 생각될 텐데 어제 그 말을 하니까요.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가가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든지 지금 수사 중인데 그게 아직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정되지도 않는 사건에 대해서 마치 범죄나 되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사법부의 민주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화를 아무나 갖다 붙이면 됩니까? 여러분, 사법부가 민주화하는 데입니까? 재판을 민주화하는 겁니까?
재판을 민주주의적으로 하면 무슨 재판이 됩니까? 인민재판이 사법의 민주화입니다. 말하자면은. 민주주의를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하면 안 됩니다. 군대의 민주화 가능합니까? 군대의 민주화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북괴가 남침했을 때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싸울 거냐 안 싸울 거냐 투표해서 결정합니까? 가정의 민주화 됩니까? 그러면 호주도 투표로 뽑습니까? 투표로 뽑습니까? 스포츠의 민주화 됩니까? 스포츠에 골 누가 많이 넣느냐로 아니라 그것도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투표로 승자와 패자를 결정합니까? 예술의 민주화가 됩니까? 예술. 그럼 천재가 가능합니까? 민주화를 아무 데나 갖다 붙여요. 사법의 민주화, 내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경제의 민주화도 말도 아닌데 사법의 민주화? 문제는 대법원장이 제대로 생각이 있는 대법원장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은 삼권 분립에 반하는 것이고 해가지고 엄중 경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과거사를 캐겠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한 30년, 40년 후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젊은 엘리트 경찰 간부가 나와가지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법치를 위해서 그렇게 1인 시위를 하니까 대통령 깝니다 하는 말이 어제는 공감을 느끼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인데 아주 요새 여론조사를 하면은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이야기죠. 이번에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얼마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40%,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하고 똑같습니다. 평화민주당이 0.5%, 바른미래당이 8%, 자유한국당이 11%입니다. 11%. 정의당이 12%예요. 무당파가 28%입니다. 무당파가 28%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이 정당 지지율은 원래대로 와서 똑 그대로입니다. 늘지가 않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에는 지지율이 50%였어요. 이제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10%가 어디로 가느냐? 정의당으로 갑니다. 정의당. 자유한국당으로 안 가요. 자유한국당으로 안 갑니다. 자유한국당은 110석을 넘는 제2당인데 10석도 안 되는 정의당보다 지지율이 1% 떨어져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알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연령대별로 보면은 50대 이상, 50대에서 자유한국당 지지가 17%입니다. 50대에서. 60대에서요,
자유한국당 지지가 19%입니다. 19%. 그런데 60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25%입니다. 흔히 우리가 60대 하면은 보수니까 자유한국당 지지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더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칭 진보 세력이에요.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좌파 정당 지지가 자유한국당 지지보다 더 높다 이겁니다. 더 높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그리고 대구 경북 지방에서 자유한국당 지지가 27%입니다. 제일 높은 데입니다. 그래도.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한 22%나 됩니다. 22%. 그리고 계층별로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가장 낮아요. 자영업자들이.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자유한국당 지지를 또 거의 안 합니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에 불만을 가졌다면은 당연히 자유한국당 지지로 돌아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지지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지금 11%입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보다 의석수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정당보다 1%는 낮아요. 동시에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사람들이 28%나 됩니다. 28%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에 답을 해야 오늘날 여론구조나 정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뭐가 이렇게 잡힙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왜 자유한국당 지지가 왜 이렇게 낮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자유한국당 지지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원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분석한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보수라면서도 자유한국당 지지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보수 세력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 반감의 원인은 첫째는 자유한국당의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그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준표 대표가 있을 때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출당까지 시켰다. 이게 겹친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에 앞장서고 더구나 억울하게 고생하는 정치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게 아니라 뒤에 칼을 꽂았다. 홍준표 대표 했을 때. 그것이 겹쳐가지고 박근혜 지지자들은 박정희 지지자입니다. 박정희 지지와 박근혜 지지가 거의 같죠? 그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이탈했다. 그러니까 이중입니다. 하나는 탄핵에 찬성했다. 두 번째는 출당시켰다. 이것 때문에 보수 세력이 자유한국당을 배신 정당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을 대신할 바른미래당도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해서 보수가 분열돼 버렸다. 보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었어요.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한때 40%가 됐는데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은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한 25% 정도 됩니다. 25%. 그나마 이게 한 군데 모이지 않고 흩어져 버렸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보수가 뭉쳐도 힘겨운 판에 보수가 다 분열돼 버렸습니다. 분열도 양쪽으로 분열되는 양분이 아니라 이 보수표가 어디로 흩어졌느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세 군데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지지율 11%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거꾸로 말하면은 보수가 대동단결하면 이기고 좌파가 자충수를 부리지 않고 반성하면은 좌파가 이긴다. 이런 뜻이죠. 보수 분열사를 요약을 하면은 김영삼 때부터 시작된 거죠. 보수 분열은 김영삼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영삼 등장하고 나서 전 정권을 다 부정해버리니까 보수 세력의 일각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JP를 쫓아내니까 JP가 자민련이라는 충청도 당을 만들고 충청도 세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97년 대선 때는 이인재도 나가고 JP는 DJ 쪽으로 가버리고 해서 구조상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를 이회창 씨가 졌어요. 30여만 표, 39만 표가. 여기서 보수의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보수의 분열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김영삼 대통령의 부정적 역사관에서 시작됐어요. 이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게 역사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를 자랑을 너무 하다가 보니까 앞에 문민정부 아닌 거는 다 정통성이 없다. 대한민국 정통성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바로 문민정부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문재인 지금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승만, 박정희 다 부정하고 전두환, 노태우 부정하고 그러다가 자기 부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반발한 게 결국 97년에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닌데 바깥에서 딱 바라보면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에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실권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더욱더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박근혜는 잊어버려야 된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이거 괜히 들쑤셔서는 안 되고 이건 다 지나간 걸로 하고 앞으로 과거와 같은 무슨 냉전 수구 반공 보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옷을 한번 입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면 될까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갔는데 지지율이 더 떨어졌어요. 홍준표의 박근혜 출당이 바로 그런 계산이었는데 박근혜 지지가 너무 약하니까 박근혜를 버리면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겠지라고 계산을 했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오히려 이탈을 해버렸어요. 박근혜 지지 뒤에 박정희 지지가 있다는 걸 몰라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70%, 80%가 박정희 표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박근혜 씨 보고 찍은 게 아니라 박정희, 유경수 보고 찍은 사람이 더 많죠? 네. 이게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편리하지. 박근혜 씨가 뭐 지지율도 한때 5%, 10%밖에 안 됐으니까 잘라버리면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로 찍을 거다. 그게 민심을 잘못 읽는 겁니다. 역사를 잘못 읽는 겁니다. 박근혜가 박정희 딸이란 걸 잊어버리니까 무시하니까 특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데 함정에 빠져요. 무슨 계산해보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참한 모습이 진행되는데 저의 대책은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문제를 듣고는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문제를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느냐. 이게 역사 문제입니다. 역사 문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느냐. 예가 하나 있어요. 중국에서 등소평이 문화대혁명 때 숙청이 돼가지고 저 귀양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인가 누군가는 뭐 얻어맞아가지고 병신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등소평이가 1977년에 다시 실권을 잡은 다음에 중국을 개방으로 끌고 가기 전에 우선 중국 공산당의 내부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가 역사 문제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때 실권을 잡은 사람은 문화대혁명 때 고생했던 사람들이,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던 모택동과 그 밑에 있었던 4인방, 그 모택동의 부처인 강청 등을 비롯해가지고 4인방을 잡아 넣어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개혁 개방으로 가는데 모택동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심정대로 하면은 모택동을 다 파묻어버리고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모택동 지지 세력이 많은 거예요. 지금 박정희 지지 세력이 많은 것처럼. 모택동이가 중국을 공산 통일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등소평이가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모택동을 절대 부정하면 안 된다. 모택동이가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것은 10년 동안 일으켰습니다만은 이것은 대란을 일으켰는데 이건 반란이다, 반란. 이것은 엄중히 논평하더라도 모택동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도 문화대혁명 때 고생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서야 한다. 나는 뭘 잘못했느냐. 모택동 동지가 그런 실수하는 것을 내가 말리지 못했다. 그 부분만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정리한 게 중국 공산당 역사의 약간의 문제라는 논문으로 나왔어요. 거기서 보면은 모택동을 높게 평가합니다. 공산 통일한 걸 높게 평가하고,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이것은 모택동이가 일으킨 내란이라고 그래요. 내란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과 손을 잡고 이 내란을 진압을 했다. 이렇게 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모택동이 잘한 게 많다. 모택동을 부정할 수 없다. 모택동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요약하면 모택동이가 잘한 게 7, 못한 게 한 3쯤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이 분열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때 등소평이가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자들, 모택동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듯이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를 부정했던 식으로 했으면은 거기도 분열이 있었을 겁니다. 분열, 모택동파하고 등소평파로 분열됐을 겁니다. 분열되면은 절대로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안 되면은, 내부 통일이 안 되면은, 의견 통일이 안 되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이렇게 아주 슬기롭게 현명하게 정리를 했다면은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자유한국당 만나면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박근혜 충성파들, 이른바 친박, 그리고 박근혜를 탄핵했던 사람들, 비박이라 그러죠. 탄핵파. 두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말도 안 하고 원수처럼 대한대요. 그런데 누가 더 잘못했다 이렇게 논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양쪽이 다 잘못했어요. 친박 세력은 어떻게 잘못했냐. 박근혜 대통령을 사고 돌면서 당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총선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만들었어요. 유승민 한 사람 떨어뜨리려고.
그 잘못이 있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선거에서 졌으면은 당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또 우리가 당권을 갖겠다고 해가지고 이정현이라는 사람을 또 대표로 세워가지고 하니까 김무성 이 사람들 주도하는 비박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촛불 시위가 일어나니까 탄핵에 앞장선 거예요. 그럼 탄핵파의 잘못은 뭐냐? 그럼 좌파하고 싸운 김정은과 싸운 우파 대통령을 좌파와 손잡고 탄핵한 것. 이것은 이념적 배신이죠. 그때 탄핵하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권이 좌파한테 넘어간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박근혜를 탄핵했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정치적 오판을 한 거죠. 그 잘못. 그럼 어느 게 더 큰 잘못이냐? 이거 따져봤자 계산 불가능입니다. 다 잘못했어요. 다 잘못. 또 양쪽이 다 잘못한 건 또 뭐냐? 그런 박근혜를 출당시킨 것. 출당시킨 것. 그렇게 함으로써 이명박, 박근혜 시대 9년을 무효로 만들어버린 것. 역사에서 단절시키려고 한 것. 이것은 양쪽이 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 사죄. 그러나 서로 누가 잘못했니 자기들끼리 책임 전가를 하면 안 돼요. 다 국민 앞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은 다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사과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야지. 지금 행동으로 보여야 될 것은 지금 억울하게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합니다. 인권 탄압입니다. 이거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구속 재판. 원래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든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만 구속 재판을 하는데 두 대통령이 도망갈 염려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구속 풀고 불구속 재판 해야 된다. 그리고 등소평이가 했듯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짜게 잡아도 07과 3은 돼요. 잘한 게 훨씬 많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 한국이 제일 잘 극복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에 대해서 대처 잘못했지만은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엄정한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나라 살림을 좀 알뜰하게 살 거냐 해가지고 4대 개혁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잘한 게 많아요. 잘한 게 8-2가 될지 7-3이 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이명박 박근혜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지우겠다고 이 정권은 하지만은 보수 세력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수는 역사를 이어가는 세력입니다. 역사를 단절하고 역사를 청산하겠다는 것은 좌파입니다. 역사는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위를 알아야 돼요. 보수는 아래 위를 알고 죽은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과 태어날 사람을 이어주는 게 그게 바로 보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명박 박근혜를 변호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과 지금보다 한 100배쯤 더 열심히 싸워가지고 자유와 한국을 지키겠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그 죄를 갚는 방법은 당명이 자유한국당이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